예, 고강도 통화 긴축을 지속해왔던 연준이 내년에도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울러서 우리 경제의 여파는 어떻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만 해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시사에서 좀 훈풍까지는 아니어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주식 시장도 괜찮았었고 좋은 좀 분위기를 탄가 싶었는데 내년에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요즘 전 세계가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FOMC 의장의 행보,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11월 30일이었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널로 나서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좀 속도 조절을 빠르면 12월 달에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12월 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언론들 또 뉴욕 증시의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아직은 기대하기 난망하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 초에 또 강력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 믿고 세계 경제를 전망했던 많은 기업인들과 또 뉴욕 증시에 투자했던 많은 서학 개미들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금융은 신뢰라는데 세계 금융의 총책임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 행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많이 지금 헷갈리고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또는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스로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할 이유도 없고요. 할 인물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신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지 자기도 모르는 것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르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예, 상황이 달라져 가니까 그에 대한 대처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이고 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는 상황도 보통 경제 현상에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 경제 수치가 어떻게 나갈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 지수가 좀 8%대로 이제 안정이 되고 7%로 또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제 물가가 좀 내려오니까 물가가 하락한 건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바로 나흘 전에 또 정반대되는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용 보고서인데요. 흔히 이 고용과 물가를 두 마리 토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지표를 보니까 고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무려 26만 개가 늘어나서 시장의 예상치 20만 개보다 6만 명이나 더 많았고요. 30% 초과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무려 5.1%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임금이 높으면 기업들이 부담이 클 것이고 그러다면 결국은 임금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산자 물가를 소비 제품 물가를 올리게 돼. 이게 인플레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바로 이 임금을 좀 억제하자. 고용 지표를 좀 둔화시키자라는 것인데 고용 지표가 전혀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단 말이죠. 이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지금 중대 결정, FOMC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FOMC는 법에 의해서 이 FOMC 회의를 하기 10일 전까지는 샷 더 마우스,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블랙아웃 기간이죠.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금리 정책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12월 달에 서로 빅스텝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이제 대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있다고 그러면 내년 초에 한 번 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야. 내년에도 빅스텝 또 계속 고강도 긴축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주가, 금융시장 이런 금리 팔자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고용 지표 이렇게 시장 전망치 상회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자리라고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의 또 질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박사님 보실 때는 이 고용 지표 이렇게 시장 상회할 줄 아직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이럴 줄 모르셨어요? 저는 당분간 고용 지표가 그리 쉽게 안 꺾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종래와는 다른 몇 가지 고용 지표가 달리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집에 놀고 있더라도 그 여윳돈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건 직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사람 뽑기가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줘야 뽑아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민이 차단이 되면서 싼 임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더 주고 임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많은 노인층 인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노인층 인구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원이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고용 사정이 한꺼번에 안 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가 침체냐 호황이냐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고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 성장률, 또 산업 생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산업 생산이라든지 기업 실적은 급격히 악화돼서 한쪽으로는 경기 침체가 우려해요. 그런데 임금은 안 떨어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 경제에 심각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짜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FOMC 빅스텝 단행 그 4.5 정도 하고 나서 교수님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게 뭐 상승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고온 금리 얘기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 안 하셨었는데 4.5 되고 나서 내년 2월에 또 한 번 더 빅스텝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5%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상도 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관심이 말이죠. 12월 14일 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목요일 날 아침 새벽 3시에 나오는데요. 그게 연준의 결정, 이 12월 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간의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0.5% 올릴 것이다. 빅스텝을 할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에는 너무 미국 경제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이제 경기 속도 조절했으니까 그 다음 내년 초 2월 초에 FOMC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베이비 스텝 정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이 스톱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4.5. 그럼 내년 2월 달에 0.25를 올리면 4.75. 그것이 터미널 최종금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였습니다. 이거 5%는 안 될 것이다. 4.5가 마지막 금리야. 그런데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또 JP 모간의 다이먼 CEO 같은 분이 아니야 내년 2월 달에 또 빅스텝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빅스텝을 하게 되면 올 12월 달에 4.5에서 0.5를 더하면 내년 2월에 5%가 됩니다. 그럼 5% 돌파를 해버리고 그 3월, 4월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5% 돌파하는구나. 드디어 최종금리가 5%를 넘었다. 거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시장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미국의 변하지 않은 입장은 물가를 꼭 잡겠다. 어쨌든지 2%, CPI를 2% 잡겠다. 그렇지만 그 물가를 잡느라고
이것이 갑자기 경착륙을 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폭발하는 이런 일은 없겠다. 그래서 조금씩 다운해 가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힐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때 쉽게 금리를 안 낮출 것입니다. 개마고온 금리라 해서 금리 높은 시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경기에 부담을 줘서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진다든지 또는 성장률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러면 그때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 양쪽을 다 죽이지 않는 선에서 고개를 탈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보다는 우리 연합뉴스와 함께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물가하고 고용 지표 요거를 팔로우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또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머릿속도 복잡할 오늘 이것 때문에 또 복잡할 것 같은 게 3.5 정도에서 기준금리 인상 좀 마무리를 희망한다. 예. 근데 하지만 뭐 한국 전 세계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또 이 분위기도 흐름도 봐야 될 것인데 이게 만약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또 FOMC 때 5% 가고 이렇게 되면 3.5면 1.5%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서 국내 사정을 봤을 때는 대출금리 높고 뭐 기업들도 그렇고 대출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올리기도 뭐하고 예. 또 차이 난 거 뭐 좌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은행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을 총책임지고 있는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국은행은 용산 대통령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 권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미국 연준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창용 총재의 사대주의적 발상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금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더 혼란이 오거든요. 환율도 많이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율 인상부터 시작해서 외자의 유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한미 간의 금리 격차 표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도 금리가 0.75%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미국이 0.50% 올리면 1.25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미국이 또 올린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이제 2% 선까지 육박하면 감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바로 여기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크게 의식하지 당분간은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의 변화가 지금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미국의 국제 수지인데요. 네. 미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 요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개선되다가 다시 거꾸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 미국이 킹달러, 미국이 너무 맞아요. 그 강달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데 미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 미국 기업들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기업들의 정부를 향해서 로비를 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물가를 잡자.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 경제를 좀 균형 있게 챙겨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막 들어온 통계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아, 이거를 이제 좌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악화되는 거를. 미국이 서로 금리를 올리더라도요. 그렇군요. 미국이 다른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라도 미국 달러를 킹 달러로는 가기가 어려운. 뭐 미디엄 킹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슈퍼 킹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돈이 이탈하는 현상이 종래보다는 그 우려가 훨씬 줄었다. 이 얘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스스로의 판단, 우리 상황, 우리 가계부채라든지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우리 스타일의 금리 정책을 펼 수 있는 아하. 이창용 총재의 지금 이 예언은 한 번만 더 0.25%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3.25에서 우리는 정점을 치고 일정 기간 개마고원에 있다가 그다음 내려가자는 것이거든요. 그 뜻이 달성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이 여기 나오시는 이 경제 일들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미국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선 계속 킹달러
금리가 유지될 것인가 또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수록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킹달러가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상위 20% 가구,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박사님.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계수. 이것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부의 양극화인데요. 부자들은 더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더 떨어져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매 보유 자산 가치 차이가 더 벌어졌다. 했는데 지금 CG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위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상위 20%의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평균 16억 원입니다. 16억 원을 좀 넘죠. 그런데 하위 20%, 소득이 밑에서부터 20%에 해당하는 하위층들은 2천만 원이 남짓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무려 64배로 벌어졌습니다. 64배 차이요. 예, 이건 갈수록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약 네.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기준이 올 3월 달까지의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세하고는 무관한데 올 3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잘 살게 되겠죠. 거기다가 똘똘한 한 채, 뭐 종부세들은 다주택자 분과 이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비슷한 가격은 더 오르는 이런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결국 의도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부동산 자산의 격차를 더 악화시켰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저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경제 이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제가 잘 살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자, 경제 여파에 대한 관련된 부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